이 많은 것 중에 과연 저는 왜 원룸 오피스텔, 원룸에 집중할까요? 원룸. 종류는 다양해요. 종류는 다양해요.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고요. 어쨌든 전 네 가지 형태로 갖고 있지만 결론은 1인 거주 형태의 투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지. 앞으로도 지금 저는 계속 거기에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걸 투자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 원룸 투자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죠.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걸 투자하시는 게 있다. 제가 주로 많이 갖고 있는 라인업이 다세대 다가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익률은 좋은데 손이 많이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가 갖고 있으면은 음료수 얻어먹는데 이거 갖고 있으면은 만나면 막 도망 다녀야 된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수익형 자산 중에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태양광 발전소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강원도 그 강릉에 제가 이제 500kW라고 그러면 좀 상상이 안 가실 거고 500kW 태양광 발전소 갖고 있는 한 2,000평에다 판넬 깔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2,000평 정도에다가 그 정도 이렇게 쭉 밭에다 이렇게 막 깔아 놓잖아요. 이거를 2,000평 정도에다 깔아 놨다고 생각하시면 500kW인데 지금 전기세가 엄청나게 비싸져 가지고 뭐 한 1,500만 원, 1,800만 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근데 제가 손볼 게 없어요. 한전에서 그냥 주는 거니까. 전기는 그냥 역생산에서 나가는 거죠. 생산되면 나가는 거고 저는 휴대폰으로 모니터링으로 오늘 왜 햇볕 쪘는데 돈 안 들어오지? 이거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한 달에 계산해갖고 계산서 발행해라고 문자 오면 계산서 발행하면 되고 지금 여기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 풀이 좀 요만큼 자랐더라고. 풀 배러 한번 가면 돼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형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익형 자산은 맞는데 약간 사업성을 띠고 있는 게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여태까지 보여드린 자산들은 자산이 가격이 계속 상승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승해야지. 상승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월세를 받고 계속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얘를 팔아도 이득이 생겨야 되잖아.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설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 20년 넘으면 효율이 계속 떨어져요. 점점 설치하고 나서 계속 효율이 떨어진대요. 20년간 계속 떨어져서 20년 지나면 이제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땅만 남는 거지. 근데 여기 태양광 설치지에 있는 그 땅이 올라야 얼마나 오르고 깊은 산속 옹달샘에 있는 건데 안 오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그 원유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이게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전기 가격이 우리는 맨날 일정한 금액으로 전기료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한전이 공급받는 가격은 원유랑 연동돼 있어요. 석유값하고 연동돼 있어서 석유값이 오르면 많이 올라받아요. 그래서 한전 적자가 지금 최대 5조 적자 났다고 그러나 막 그러잖아요. 다음 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특허를 하거나 음원을 하거나 뭐 책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네이버 뭐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형 자산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것 중에 과연 저는 왜 원룸 오피스텔, 원룸에 집중할까요? 원룸. 저는 주로 갖고 있는 라인업이 90% 아마 80% 정도가 이 원룸에 해당돼요. 원룸. 1인 거주 형태의 집이다 이런 거예요. 종류는 다양해요.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고요. 생활용 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엔 더 이상한 것도 생겼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 네 가지 형태로 갖고 있지만 결론은 1인 거주 형태의 투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지. 앞으로도 지금 저는 계속 거기에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걸 투자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거의 강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뭐요? 미래 가치가 좋아요, 이게? 이상하죠? 한번 들어봐요. 자, 일단 우리는
고령사회 지금 노인 점점 늙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그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늙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감소가 시작됐어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세대는 증가하고 있어요. 세대라는 게 뭐야? 한 가구에 구성하는 원이 점점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지만 이제 1, 2년 지나면 자녀들이 이제 나가서 살 거 아니에요. 다 컸단 말이에요. 나가 살아.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또 각자 살아. 조론하잖아요. 조론. 그럼 또 1인 가구에 4명이 살다가 각자 4인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 둘이 2인 가족 되는 거예요. 그죠? 2인 가족. 애들 나갈 거고요. 근데 그럼 그들이 다시 둘이 합쳐서 살아줘야 되는데 합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질 않는다는 거지.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같이 합쳐 살지 않기 때문에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 작은 집에 1인 거주의 형태의 집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 그래프를 보면은 가구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고요. 인구는 이제 감소의 국면으로 평행선을 유지하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갈망하고 희망했던 40평대 아파트들은 과연 누가 살 거냐는 거예요. 2025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 한번 볼게요. 이 보라색이 4인 가족이거든요. 4인 가족 정도 돼야 50평대 아파트 사는 게 좀 적당히 맞잖아요. 밸런스가. 그런데 4인 가족이 11%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40평대, 50평대 아파트 매우 많죠. 여기다 누가 들어가서 할까요? 10% 이상 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점점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샀는데 다음에 이어받아서 사줘야지 오르는 거잖아. 이어받아줄 사람이 없잖아, 지금.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은 작은 평수의 집으로 갈 거니 1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2인이 거주하는 집의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지. 그게 필요한 건데 그게 필요해서 그걸 많이 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정부에서 그거 안 짓고 아파트 줘준다잖아. 그죠? 정부에서 아파트 줘주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30평대, 40평대 아파트 줘달라고 우리 국민들 노래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은 대부분 아파트 줘달라고 하죠. 근데 이거 1인 2인 가구에 필요한 사람들은 투표를 잘 안 하잖아요. 10대, 20대들. 20대, 30대들은 투표 잘 안 하니까 투표 잘 해주는 40대, 50대 사람들 말 들어서 지금 아파트 줘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부족한 거는 1인 2인 가구가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아니면 원룸, 투룸 이런 베이스들이 사실 필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부에서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안 져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인구는 감소하고 세대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익률이 높다. 근데 뭐니 해도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률이 중요한데 수익률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수익률 4% 정도 나오고요. 이건 수도권 평균이에요. 서울 평균이 아니에요. 자, 3% 정도 나오고요. 아파트는 수익률이 월세 주면 4%, 3.8에서 4%, 많이 받아야 4% 받는 거예요. 서울은 2%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아야 5%, 4에서 5% 받는 거죠. 서울은 2.5%가 최고 많이 받는 걸로 보시면 돼요. 지대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요, 서울은.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아야 5% 받는다. 근데 원룸,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거 통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1인 주거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건물들은 수익률이 6에서 7%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태양광인데 이거는 얘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거 감가상각된다. 이걸 빼더라도 수익률을 보면 이게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유지 관리하기에는 얘가 제일 불편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건물주인데 얘는 건물주 아니라 그랬잖아요. 동네 아저씨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지만 상가를 투자를 안 하고 이거를 투자하는 거예요. 왜? 수익률 2%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50%에서 2%하고 5%하고 7% 여기는 3분의 1이 차이 나는 거예요. 3분의 1이. 매우 큰 거예요. 매우 큰 거. 3분의 1의 투자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저는 고쳐주고 세입자 만나면 무섭고 하더라도 이걸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상가를 사서 빌딩, 그 상가 건물을 통째로 하나 사서 건물주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 실제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상가 건물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20억, 30억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정도 규모의 원룸 건물도 20억, 30억 할 겁니다. 비슷하겠죠. 건축비라는 게 뭐 상가 짓는 거나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원룸 지는 상가 짓는 게 좀 싸겠지만 지대는 뭐 거기가 더 비싸서 어쨌든 비슷할 거예요. 상가를 사나 건물을 사나 100평짜리 건물에 몇 층짜리 건물 사면 비슷한 가격이 형성돼 있을 텐데 그 상가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 실투가 너무 세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대충 감 잡히죠? 근데 이 녀석은 가능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지. 왜 이거는 살 수 있고 한가는 못 살까요? 대한민국에 기가 막힌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세제도요. 전세제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룸 같은 경우를 투자하시게 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해. 다 이것저것 끌어봤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절반만 전세로 전환하면 다 살 수 있어요. 뭐 3, 4억, 3억에서 5억 정도만 있으면 사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무수히 많다는 거지. 근데 상가 건물을 알아보시면 그 금액에 살 상가 건물은 없습니다. 최소한 10억 정도 들고 있어야 그 정도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겠죠. 그래서 넘사벽이에요. 그건 나중에 사셔도 되는 거니까 넘사벽이니까 나중에 보시는데 우리가 아파트 한두 개 팔아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충분히 된다 이거는. 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없는 제도예요. 전 세계에 없는 제도. 왜?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아시는 분? 전세제도가 왜 태어난 거예요? 개발도상국 고금리 시대에 태어났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개발도상국이고 고금리 시대이고 베트남도 지금 개발도상국이고 고금리 시대인데 왜 베트남에는 전세가 없고 중국엔 전세가 없을까요? 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세를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사실이잖아. 왜 그러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겼죠.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굉장히 좀 성장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국민한테 대출해주지 않았어요. 국가가. 저축만 하라고 노래했어요. 저축을 원했어요. 국민한테는 절대 대출해주지 않고 묻은 돈은 기업이 대출해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대출 받아서 집 샀다는 소리 들어봤냐고요. 못 들어봤어요. 왜?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탄생한 게 전세예요. 내가 뭔가를 사서 하는데 부족한 돈을 대출금으로 땡겨야 되는데 대출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넣는 방식이에요. 전세라는 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잖아요. 지금 우린 다 이해하지만 제 아들한테 전세를 설명하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빠 집이 있는데 5억을 받고 2년간 살라고 허락했어. 그리고 5억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나갈 때 다시 5억을 다시 줄 거야. 그게 이해가 돼요? 외국 사람 이해 못 하잖아요. 이 전세제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발도상국도 끝났고요. 저금리 국가로, 저금리로 바뀌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갭2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투자하는 데서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거예요. 적게 든다. 그래서 원룸에는 종류가 오피스텔, 원룸, 요거 이제 주택으로 보는 다세대 다가구라고 보고요. 요거는 오피스텔이고 요건 생활용 숙박시설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건 주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오피스텔은 주거도 되고 업무도 돼요. 다이가 아니고요. 다이가 아니고. 그리고 요건 주거인데 요거는 주거라고 보기는 되고 숙박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요. 세금에 있어서는 이건 매우 낮고요. 요건 좀 높고 요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룸을 갖고 계시면은 세금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룸 투자를 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 미래가 밝다. 앞으로 점점 1인 2인 가구가 계속 대한민국에 늘어날 거다는 거야. 근데 그 수요를 메꿔줄 수요체가 없어. 정부에서 안 줘준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게 우리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준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정부에서 뭘 하냐면 첫 번째는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LH 영구 임대 아파트 져서 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뭐 60제곱미터 이하 24평 정도의 최대 24평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줘서 영세민들한테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LH에서. 그리고 근데 그것도 지금 벅차. LH가 더 멋지고 있잖아. 돈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기업이 84제곱미터 이하 정도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34평 이하 정도 아파트들을 임대 아파트로, 영구 임대는 아니고 8년 뉴스테이 해가지고 8년 내지 10년 정도를 장기 임대했다가 분양해주는 형태로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뉴스테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그게 기업이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난한 사람들은 왜 24평에만 살아야 돼? 34평에도 살 수 있고 나중에 이거를 분양해 줘야 돼. 그래야 기업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걸 10년 안에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두 가지 몫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이 하는 목표는 원룸 형태의 주택들을 우리 지금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주택임대사업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대한민국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거라는 거지.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미안하지만 이 세 가지 순환이 제대로 안 들어가게끔 다 막아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LH가 알아서 다 져줬어야 되는데 LH가 다 마련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1인 주거의 형태의 집들은 점점 규제 속에 갇혀서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직구는 있지만 수요를 못 받쳐줄 정도로 지금 부족한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 가치를 보시고 수익률이 높으니까 투자하시라는 거고, 세금이 현재까지 낮다는 거죠. 언제까지인지는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임대차 3법의 그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세금의 판이 가장 낮은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세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이 매우 낮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중과되는 거요. 예, 뭐 이게 건물을 사서 이제 다주택이니까 결국은 중과돼서 시세 차익 난 만큼 내는 건데요. 일단은 수익형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팔 거를 생각하고 사지 않아요. 수익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면서 나 이거 팔아야지라는 전제로 사진 않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익 창출이 생겼다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을 예를 들어보면 제가 산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5억 정도가 올랐어요. 건물이 5억 정도가 올랐는데 3년 동안 월세가 7천만 원씩 3년을 받았다고. 2억 1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5억이 올랐어요. 그럼 5억이 올라서 그 시세 차익 해가지고 양도세 낸들 그게 뭐 아시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 아파트 사서 8억 올려놔. 내 이거에서 이거 받는 게 오히려 양도세는 적게 내잖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있는 원룸은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룸이 아니고 그냥 다세대, 투룸 주인 세대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있고, 원룸은 오로지 원룸 뭐 1.5룸 이렇게 있는 게 있지 상가하고 있진 않아요. 아예 다른 재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가주택이다 이거지. 상가주택. 선생님 생각하시는 거는. 근데 그거를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뭐 어떤 자산이든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건 맞잖아요. 둘 다. 근데 많이 들어오는 녀석을 살 거라는 거지. 근데 많이 돌아오는 녀석은 방이 많은 녀석일수록 많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보다는 원룸이 방이 많은 녀석이 수익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 같은 거 우리 연립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반지하 2개, 뭐 1층, 2층, 4층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월세 받아야 얼마 못 받아요. 원룸을 많이 받지. 다세대랑 다가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을 때 다세대라고 선언하고 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립 빌라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빌라 지면 각자 분양하려고 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가구가 아니고 다세대겠죠. 근데 그거를 한 명이 소유해서 난 세 주려고 해. 그러면 다가구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언하기 나름인데 다가구는 약간 규모가 낮은 거예요. 3층까지 질 수 있는 규제가 있는 거고, 다세대는 그 이상의 건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서로. 그런데 좋은 강의 주신 안윤수 대표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